네, 이분의 이름은 여기 지금 묘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드비히 볼츠만 선생입니다. 통계 물리학이라는 네. 분야가 있습니다. 그 통계 물리학의 아버지십니다. 결국 볼츠만이 달성한 위대한 업적은 바로 고전적인 뉴턴 시대의 연력학과 이제는 분자 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이 이 연력학을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수학적 장치를 만든 겁니다. 수리 물리적 장치를 만든 거죠. 그게 바로 통계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통계 연력학이 된 겁니다. 19세기에서 성취한 가장 위대한 과학적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유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게스트를 모셨는데, 권석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권석준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리자면, 학부는 서울대에서 화학생물공학부를 나오셨고, 그래서 보니까 저랑 동기 18학번, 그래서 아마 캠퍼스에서 가끔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사를 이제 같은 화학생물공학부에서 이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MIT에 이제 넘어가셔서, 거기서 아마 군대를 중간에 하시고, 그죠?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했습니다. 거기 지금 키스트 말씀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MIT 화학공학과에서 또 PhD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키스트에서 또 한참 계셨죠? 포닥은 저는 포닥 없이 바로 왜냐면 키스트하고 노예 계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원래 하기를 맞추면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원래 실력자는 포닥을 아닙니다. 네. 그래서 키스트에 제가 계실 때 사실 처음 뵀었고 그러셨고 맞죠. 그죠. 저희가 그렇죠. 예전에 한 3년 전, 4년 전 김성심 박사님을 맞습니다. 또 매개로 맞습니다. 사실은 페북 스타세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블로그 글은 익히 아닙니다. 네, 블로그도 유튜브에 비하면은 역시 파급력은 낮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연을 맺었다가 예전에 그 만났을 때 엔트로피 말씀을 하시고 또 그쪽의 전문가시라고 아닙니다.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처음에 이 시리즈 휴먼 레벨 인공지능을 계획할 때 엔트로피가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잘 몰라서 제가 한번 모시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때 처음 뵀었고 저희 이 유튜브 찍기도 전에 제가 뵙고 저희 실라부스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 코멘트 되게 좋은 코멘트 많이 주셨어요. 네. 그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싸구려 우동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좀 더 비싼 밥을 얻어먹었어요. 우동을 제가 일본 라멘집에서 라면이었군요. 조금 급을 올려서 초밥을 그러니까 오마카세를 갔어요. 오마카세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싼 가격에 저렴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모를 때 저렴하게 저희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제가 더 좋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오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강의해주신 생명과 지능, 생존과 지능 편에서 이미 오 교수님께서 좀 비슷한 류의 좀 내용을 미리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궁금증 드는 게 되게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 엔트로피도 물리에서 말하는 엔트로피와 맞습니다.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었는데 오늘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주부님 왠지 오늘 추조당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한쪽에서 좌충한 우석준에게 계속 추조. 저의 이름이 같습니다. 홍석준 교수님과 권석준 교수님 좋은 이름이긴 합니다. 투석준입니다. 투석준입니다. 물론 이제 돌석 쓰시죠? 주석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재료공학과 가셨어요. 주석을 하셨는데. 되게 재밌으시고 제가 이런 텐션을 제가 오랜만에 뭐든지 즐거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제목이 Introduction to Entropy 맞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소개받은 권석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한 이 유튜브 채널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 그 싸구려 라면으로 저를 섭외하실 때, 아니, 농담입니다. 맛있는 라면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 두 교수님께서 만들고 계신 이 코스에서 연력학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인공지능이나 하다못해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주제인데
굉장히 펀더멘탈한 얘기를 꺼내셔갖고 이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 흥미로운데 어떤 맥락에서 이걸 관심을 가지시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뭐 우리가 아무리 뇌과학을 연구하고 인공지능을 연구해도 인류의 숙명은 연력하게 이 법칙들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학부생들에게 제발 연구기관에 대한 꿈을 꾸지 말아라. 그리고 네 방이 어지른 것은 연력학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학부 과정에서 어떤 뭐 전공, 뭐 공학이면 공학, 뭐 과학이면 과학, 하다못해 심지어 인문이나 사회과학에서도 연력학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전공만의 전유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교양의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연력학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우주 안에서 적어도 우리의 우주 안에서는 아무래도 뭐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뭐 그런 법칙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부제에서 보시던 것처럼 From Thermodynamics to Informatics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맥락만 놓고 보면 같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력학에서 인포메틱스로 가는 과정에서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엔트로피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엔트로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능이라는 것 혹은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구라를 구라는 아니고 제가 한번 감동받는 긴장하셔야 된다. 네. 언제든지 혹 이런 드라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한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수학을 많이 사용. 근데 이제 물론 농담이고요. 아마 이제 이 채널은 실시간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저희가 Q&A는 할 수 없겠지만 언제든지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 말고 두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시겠죠.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농담입니다. 역시. 네, 근데 언제든지. 진짜 저희 교수님 저희 구독자층한테 완전 대환영을 받고 아닙니다. 팬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뭐 정말 중요한 주제고요. 제가 아까 우 교수님이 제가 이제 엔트로피의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누가 들으면 굉장히 무질서의 전문가처럼 전 무질서한 사람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그렇지만 저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코멘트가 있는 분들은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교수님은 네. 저희가 이런 강의를 부탁드리기 이전에 이미 이것과 연관해서 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이미 전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안 해봤고 다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신경만 학습을 한다든지 할 때 엔트로피 개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여기 우리 좀 이따 PPT 뒷부분에 또 나오겠지만 뭐 교차 엔트로피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이제 뭐 다이블러 그런 디스턴스 같은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정보의 어떤 복잡도 complexity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정보의 복잡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매체에서의 복잡도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정보 자체 사실 정보 자체는 다시 놓고 보면 수학이죠. 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복잡도를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요즘도 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 구글의 엔지니어가 자기가 학습시킨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지표가 바로 이런 엔트로피나 컴플렉시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서 이런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기 전에는 어떤 뭐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엔트로피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논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적대적 그런 어드버설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감쪽 같은 뭐 사람의 이미지랄지 목소리랄지 이런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만드는데 어떤 것이 제뉴인하냐 어떤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합성이 된 것이냐 아니면 합성이 안 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이런 엔트로피 개념들, 컴플렉시티 개념들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기대되는데. 저도 질문 하나.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지금 연구하시는 분야를 조금 그러니까 실제로 엔트로피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연구하는 분야 좀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은 저희가 뭐 저는 일단은 우주 정복이 제 연구 목표. 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제 능력이 거기까지 다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제가 좀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와 그다음에 소자에 관련된 내용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거기서 쓰는 것은 전자 대신에 쓸 수 있는 정보의 매개체 혹은 전달체가 누구냐.
대학을 봤을 때 이제 광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얘기하면 포토닉스, 네. 네, 포토닉스 아니에요. 포토닉스. 왜냐면 이 정도에서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전자와 광자가 그만 웃으십시오. 전자와 광자가 내가 알고 있는 포토닉. 왜냐면은 우리 유튜브 채널 우리 인터넷 채널이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글로벌리 가야죠. 아니 제가 네. 지금 막 계속 느끼고 있는 게 교수님 이제 스타가 되실 거를 제가 싸구려고 라면으로 저평가됐을 때 아닙니다. 해서 투자를 아닙니다. 했다 잘했다. 이 채널 접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런 차세대 반도체 관련된 네. 거. 제가 그래서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떠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은 아쉽게도 반도체 책도 네네네 뭐 책을 쓰고 있는데 절철리에 반품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계산과학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과학을 저는 이제 주로 툴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과학이라고 그럴 때 뭐 우리 두 교수님 잘 들어보셨으면 뭐 분자 동력학, 그러니까 몰레큘러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아니면은 이제 우리 금융쟁이들이 좋아하는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아니면 이제 양자 화학의 단계로 넘어가시면 화학과시잖아요. 네. 양자 화학 잘 아시죠? 저는 좋아하시죠? 화학과는 아니고 생물학과. 아, 생물학과셨습니까? 생명과학. 걸로 가십시오. 잘 모릅니다. 네, 어쨌든. 네. 근데 요새는 그 퀀텀 바이올로지가 네, 되게 네, 중요해지는 네, 시점이 네, 되고 네,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양자학의 뭐 그런 각종 지배 방정식을 네. 컴퓨터로 가지고 풀어서 계산하는 뭐 어떤 density functional theory랄지 음. 굉장히 다양한 디멘전에 걸쳐서 다양한 층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론 자체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뭐 실험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을 뭐 시뮬레이션 해본다든지 여기서 좀 흑화가 되면은 사회과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회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우스 코리아의 폴리틱스를 이러면 흑화되는 거야. 이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영역까지만 계산과 처리 화면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이제 이 사회과학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런 계산과학에 아울리치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계산과학이 제 두 번째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공과에 와서는 화학공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에서도 네, 이제 화학 공정에서 얻어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아주 전통적인 화학공학에서는 그냥 그야말로 이제 뭐 어떤 제품을 만들고 뭐 적당하게 품질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주 관건이었다면 요즘의 화학공학은 조금 더 이제 정밀 화학공학, 스마트 화학공업이 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막 정말 케미컬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도 숫자만 가지고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 시키는 그런 연구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제 이제 세 가지 연구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엔트로피의 개념은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주제였던 계산과학하고 연관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고 특히나 이런 엔트로피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보의 복잡도부터 시작을 해서 요새는 이제 또 이 엔트로피를 두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공정에서 무슨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석준 교수님 얼굴에 막 뼈들이 튀어나왔어. 그 피부과의 의사들이 이걸 보지 않고 원거리에서 오로지 이미지 엔트로피만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교수님 진짜 스트레스 많으십니까? 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이거 진담인지. 삐처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어떤 석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훅훅 들어. 예, 그렇습니다. 항상 긴장 가드를 올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서설이 길었고요. 여기 지금 사실 이 부제목에서 모든 것이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트로피를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맥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저 연력학의 관점에서. 그래서 연력학에서 우리가 정의하는 엔트로피는 무엇이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테이크오버해서 이제 인포메틱스에 들어가서 정보 이론에서 말하는 엔트로피는 무엇이고 이것은 또 왜 중요하냐? 그럼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사실은 주제가 굉장히 상이해 보이지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특히 인공지능이나 의식이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각종 뭐 기계학습이나 이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보다는 또 두 분께서 훨씬 더 다른 또 스컵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와 같이 또 주고받으면서 아무 말 대잔치랑 되잖아요. 합니다. 네네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첫 장에 지금 보여드린 이 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의 이름은 여기 지금 묘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드비히 볼츠만 선생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동지죠. 루드비히 볼츠만 동무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네. 그 최민식이 주연한. 거기서 이제 리만 가설을 푸시는데 리만 동지라고 하시죠. 리만 동무라고 하시죠. 이제 루드비히
볼츠만 동무입니다. 루드비히 볼츠만 선생이 왜 중요한 양반이냐면 이 양반이 이제 우리가 물리학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계 물리학이라는 네. 분야가 있습니다. 그 통계 물리학의 아버지십니다. 아빠는요. 이러면 안 되죠. 네. 유화보다 나쁘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굉장히 삶이 불우했어요.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약간 보일러 시대에 머물고 있던 연력학을 물리학 시대로 가져오신 장본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살아계실 때 자기가 내놓은 이런 각종 지금 기체 분자 운동론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통계 연력학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볼츠만 수송 방정식 뭐 각종 유추학과 굉장히 많은 분야의 업적을 쌓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자신의 이론을 베이시스로 두고 있던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앞쪽에서 보면 원자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든 뭐 운동량이든 어떤 이 파티클이든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레고 블록 하나처럼 하나의 구분이 되는 단위로 볼 수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과학자들, 특히 과학 철학자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그럼 사람이 뭐 레고 블록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냐? 얘기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블록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블록을 가져와 봐라. 증거 있냐? 근데 그 당시의 기술로는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고 간접적인 증거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때 당시에 제창했던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가설 수준, 좀 이제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결국 이제 우울증이 겹쳐가지고 이제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죠. 이제 불운하게도 이분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시고 나서 1, 2년 후에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브라운 운동에 설명이 되는 기본적인 이론이 바로 이 볼츠만 선생의 이 원자론. 이 양반이 이제 원자론의 배경을 둬서 만들었던 이런 통계 물리학 그런 이론이 있어서 아마 몇 년만 더 사셨으면 그렇게 불우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 위에 방정식이 적혀있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정말 간지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안 되죠. 그래서 네, 저 엔트로피 S는 저 K는 지금 굉장히 저분이 겸손하신데 저희는 항상 존경의 의미로 아래 참자 B를 씁니다. 볼츠만 KB, K sub B. 그다음에 저 로그 오메가. 저거는 이제 저 W 혹은 오메가라고 읽는 것은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경우의 수에 로가리즘을 씌우고 볼츠만 상수로 보면 그게 엔트로피가 된다. 근데 이게 그러면 뭐 저게 뭔 의미야? 왜 하필이면 로그야? 지수함수가 아니고 왜 선형함수가 아니고 왜 이차함수가 아니고 왜 로그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간 이제 볼츠만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여담을 얘기하자면 이 양반의 애제자가 에렌 페스트라는 또 독일의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도 이제 20년 후에 선생 따라서 똑같이 그래요. 통계 물리학의 저주라고도 할 수 있다. 통계 물리학을 연구하시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이제 어려운 학문이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볼츠만 선생이 만들어내셨던 이 통계 물리학의 어떤 theoretical framework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뉴턴 역학 시대에 붙잡혀 있었던 고전적인 연력학을 이제는 훨씬 더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 시점이 마침 양자역학이 같이 태동하던 시점이어가지고 이 볼츠만 선생이 내놓은 이 통계 물리학의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수학적 툴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면 이제 볼츠만 선생의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 이 볼츠만 선생이 자신의 이제 이런 엔트로피를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한 것이 1870년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력학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력학의 시초를 따라가 보면 사실 뉴턴 역학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뉴턴 역학에서 이제 우리가 디파인하는 게 뭐 에너지, 뭐 힘, 이런 개념들을 이게 보통 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디파인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에너지와 일 그리고 열이 사실 다 같은 단위체계에서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때가 이제 그래서 이제 18세기, 17세기에서 18세기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뭐가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산업혁명이 있었죠. 근데 그 산업혁명의 총화가 뭐였습니까? 교수님들. 그렇죠. 증기기관이죠. 네. 증기기관은 다시 말하면 열기관이죠. 예를 들어서 석탄을 1톤 떼가지고 1km 가는 거하고 석탄을 100km만 떼도 1km 가는 거 증기기관차가 두 개 있다고 치면 당연히 자본주의자들은 뭘 좋아하겠습니까? 그 더 효율적이죠. 훨씬 더 연비가 좋은 애들 좋아하겠죠. 네. 이 연비는 다시 말하면 열 효율이 됩니다. 그럼 결국 다시 말하면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열 기관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여기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본주의자뿐만 아니고 누구였냐면 군대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대한 대포나 뭐 식량이나 장비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마차로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예를 들어 수송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열기관을 더 가볍게 그리고 더 멀리 그리고 연료를 덜 먹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열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카르노죠. 카르노 사이클 들어보셨죠? 네. 카르노 뭐 공정, 카르노 프로세스. 그 기계공학 학부생들이 항상 이제 여기서 대부분 이제 기계공학 포기하는 시점이죠. 카르노 사이클. 기계 연력학 이제 배울 때. 그래서 물론
그건 다 이제 저희 교수들의 잘못입니다. 잘 재밌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셀프 디스가 있어야지 유튜브가 흥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구나. 셀프 칭찬 있으면 안 됩니다. 셀프 디스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카르노라는 분이 굉장히 요절을 하셨는데 40도 못 살고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이 양반이 처음으로 도입한 그 개념이 바로 열 효율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 효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뭔가 이제 뭔가 에너지가 있을 때 에너지를 쓰고 납니까? 뭔가 이제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것 같지만 쓰기 전의 에너지와 쓴 후의 에너지에 뭔가 이제 좀 가치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스프링을 압축시켜 놓으면은 얘네들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만 스프링을 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비비탄 누르면 스프링이 탕 튕겨져 나갈 때 비비탄이 먼 거리까지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스프링은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하죠. 이런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근데 카르노 선생은 이걸 다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당시 유행하다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르노 선생 다음에 이것을 이어받아서 조금 더 이 개념을 연력하게 프레임워크에서 좀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개념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분은 볼츠만이 아니고 독일의 물리학자인 루돌프 클라지우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루돌프 클라지우스는 뭐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뭔가 열기관이니까 열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우리가 델타 Q라 부르자. 그러면 온도는 T라 부르자. 그러면 어떤 온도가 주어져 있을 때 델타 Q만큼 열 에너지가 변해서 이 시스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잠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가 변하는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이 있지 않겠느냐. 걔네들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부르자. 이 N은 엔트로피의 N과 에너지의 N은 다 같은 어근입니다. 사실은. 이 N.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N자를 쓰는 여기 N센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클라우지우스 선생까지 엔트로피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엔트로피가 그럼 도입이 되면은 다시 이제 연력하게 프레임워크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클라우지우스 선생이 디파인했던 요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제한적이었냐면은 오로지 가역 과정에서만 정의가 되는 엔트로피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프로세스는 가역 과정이 아니고 비가역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가역은 뭐냐면은 우리가 왔던 데서 어떤 데 갔다가 아무런 대가 없이 다시 원래로 돌아올 수 있어요. 비가역 과정은 어디론가 갈 수 있는데 다시 원상복귀역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에너지든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패스도 정확하게 똑같이 역행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굉장히 좋은 질문. 원점으로 교수님 정말 좋은 질문이다. 사실은 우리가 연력학에서 상태 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 에너지나 엔트로피나 이런 것들은 다 상태 함수입니다. 상태 함수라는 것은 패스에 대해서 디펜던트하지 않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항상 특정한 등산로로만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작점과 끝점만 같으면은 같다는 거죠. 사실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만 이해한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카르노 사이클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잡한 카르노 사이클을 자기가 원하는 패스대로 쪼개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각각의 패스에 따라서 이거는 뭐 등온 과정, 이건 뭐 등압 과정, 이건 뭐 등적 과정, 이건 뭐 등 엔트로피 과정. 그래서 필요 없는 베어리블 단 하나씩 죽일 수 있는 거죠. 등자가 들어가면 죽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저 카르노 사이클 포기 안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뭐 이 학원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학원과도 연력학 가르칠 때 카르노 사이클 가르칠 때 이걸 한꺼번에 보지 말아라. 디바이드 앤 컨커해라. 너네가 편한 방식으로 편한 패스로. 왜냐하면 패스 디펜던트 하지 않으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가역 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근데 그 대가라는 것이 결국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런 개념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에다가 반대로 마이너스 붙이고 걔네들을 T로 곱해주면 그것이 엑서지라는 개념이 됩니다. 엑서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원래 쓸 수 있었던 혹은 이제 저장이 돼 있던 어떤 그런 에너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프링이 압축돼 있을 때의 걔네들의 탄성 에너지. 탄성 에너지는 지금 당장 없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튕겨 나가면 뭔가 일을 하잖아요. 튕겨 나가면서 에너지가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로 이제 뒤바뀐 거죠. 근데 어쨌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 클라우지우스가 정의했었던 가역 과정에서의 엔트로피보다 사실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하고 있는 비가역 과정에 대한 엔트로피를 디파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똑같은 고전의 연력학 관점에서 이거를 디파인하려고 이 볼츠만이 노력을 하다가 그럴 필요 있겠느냐. 이거를 아예 우리는 거시가 아니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자. 그럼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무슨 관점을 보겠느냐.
볼츠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원자론자였기 때문에 그 원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일이 다 우리가 부여해 보자. 그런데 얘네들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걸 일일이 다 추적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뭐 원자가 뭐 10개 정도는 다 추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 10개도 그렇게 어려운데 10의 23승계 어떻게 추적할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도입된 개념이 통계라는 개념이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연력학이라는 개념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큰 숫자의 입자들, 상태들을 우리가 다루기 위한 일종의 장치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통계학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큰 수의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상태가 여러 가지 상태가 있다 그럴 때 보통은 뭐 이제 주사위를 만약에 2개를 던진다. 그러면은 뭐 주사위의 눈 중에서 합이 6이 되는 경우가 제일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이항 분포를 우리가 여러 번 굉장히 뭐 주사위가 2개 아니면 3개, 뭐 4개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이 이항 분포의 모양은 뭐랑 가까워지죠? 정규분포에 가까워지죠. 이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중앙값이라는 건 결국 평균값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는 정규분포에서는 평균이 대부분의 이 데이터들을 다 앞서게 됩니다. 압도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의 23승계의 어떤 이런 파리클들, 어떤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들이 가장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사실 전체 경우를 다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츠만 선생은 이제 접근한 방식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그럼 볼츠만 선생은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시도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1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볼츠만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통계 연력학에, 본인은 그때 당시 이건 통계 연력학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고,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연력학, 특히 연력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엔트로피 중에서도 비과학 과정에 해당하는 엔트로피를 디파인 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카페라떼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저 하얀 액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유고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에스프레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두 액체가 원래 잘 섞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온도 조건이 맞춰지면은 저렇게 밀도 차이에서 서로 섞이게 돼서 맛있는 카페라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왼쪽에 있는 저 지금 이제 스킨 밀크하고 에스프레소가 나뉘고 있는 상태와 제일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저 그 카페라떼하고 상태를 비교해 보면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 없으니까요. 화학 반응 있나요 혹시? 카페라떼 만들 때 우유하고 커피가 화학 반응 하나요? 화학 반응 없으시죠? 없을 겁니다.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독성 물질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눈이 가장 커지셨어요. 여기 제가 제일 두려운 분이 화학자. 그래서 항상 아니야 화학 반응에 그런가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화학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에는 변화가 없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 왼쪽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저 왼쪽에는 저 하얀색 액체들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하얀색 말고 다른 걸 지금 허용하지 않은 상태죠. 까만색 액체는 다 까만색만 있는 상태죠. 근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황토색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저 카반의 특정한 3차원 위치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위치에 우유 분자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커피 분자가 들어갈 수도 있죠. 모르죠. 우리가 불확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혹시 교수님들 혀는 저걸 분자 단위로 맞춰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거 분자 단위로 본다 그러면 저 분자 하나하나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 왼쪽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마시면 이건 우유네. 그때 마시면 이건 에스프레소네. 확실하잖아요. 즉 저것은 놀람 정도가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죠. 이거 있으면 우유가 나오네. 뭐가 있으면 뭐가 나오네. 근데 저 카페라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 섞이기 전의 상태는 엔트로피가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0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조금 더 대학원 수준의 통계 연력학에 가면은 저 섞이지 않은 액체도 저 계면에서는 디퓨즈 인터페이스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비평형 통계 연력학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비평형 통계 연력학 파트 2도 찍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요. 그렇습니까? 비평형 통계 연력학에서는 저 계면에서의 계면이 디퓨즈 인터페이스가 되는데 걔네들이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갖게 되고 걔네들이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바로 이제 이 계면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물리량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한 학기 동안 강의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저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그야말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런 것들은 하이 엔트로피야. 그럼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수학적으로 구분하고 싶으면 어떤 개념을 쓰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전을 던진 사건이고요. 하나는 이제 주사위를 던진 사건이에요. 동전을 던지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죠.
주사위를 던진 사건은 경우의 수가 6개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그럼 이벤트는 몇 개가 나올까요? 12개가 나오겠죠. 우리가 왜 12개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이 동전하고 이 주사위는 서로 독립이니까. 그러면은 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에 대한 엔트로피와 그 다음에 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에 대한 엔트로피가 있더라 그랬을 때 이 두 엔트로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태함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얘네들을 익스텐시브 베어리어블이라고 합니다. 혹은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건 별게 아니고요. 뭐 군사력이 뭐 병사의 수에 비례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있을 때하고 10만 명이 있을 때와 비교하면 100만 명이 있는 게 군사력이 꽤 더 높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엔트로피를 지금 도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인디펜던트한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어떤 이런 함수에서 어떤 값이 추천을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동전을 던지는 것에 대한 경우의 수는 2예요. 그러면 이 2라는 경우의 수를 어떤 엔트로피라는 것으로 변환시켜주는 어떤 가상의 함수가 있다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떤 그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s1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f에다가 아까 주사위의 경우의 수인 6을 집어넣으면 s2가 나와야 되는데 주사위하고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의 엔트로피를 우리가 s토탈이라고 그런다면 이 s토탈은 s1 더하기 s2가 돼야 되죠. 그래서 로그가.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경우의 수는 곱해졌잖아요. 네. 2 곱하기 6이었잖아요. 그러면 f에 2 곱하기 6을 한 게 S1 더하기 S2가 돼야 돼요. 그럼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꿔주는 수학적 장치는 뭡니까? 로그. 그 로그인데 로그의 밑이 뭔지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그의 밑이 2가 될 건, 여기서 경상도 역양수에 2승. 2승. 이제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연 로그를 쓰시던, 상용 로그를 쓰시던, 아니면 디지털 로그 2를 쓰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어차피 상수 변환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볼츠만 선생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엔트로피가 익스텐시브 프로퍼티고 그 다음에 상태함수고 만약에 독립된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이로부터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그랬고 이런 경우의 수를 만약에 어떤 연력학적인 이런 베어리블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남는 수학적 장치는 로그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볼츠만 선생은 이제 좀 답을 미리 알고 있었던 답정너였던 거죠. 아니 농담이고요. 근데 지금 누구나 상상할 수 있었던 거고 사실은 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 정보과학의 아버지 클로드 샤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영감을 받기도 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왜 로그가 나와야 되는지는 일단은 감은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걔네들이 워킹을 하는지를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부터 재미없는 이야기를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기계적인 연력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수학에서 나오고 있는 요 라지 P, 대문자 P라고 쓴 거는 압력입니다. 여기 다음에 서브 I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스테이트,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스테이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마이크로 스테이트 그 중에서 I번째 마이크로 스테이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I번째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연력학의 배열력을 중에서 압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압력이라는 것은 그 I번째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건 뭐 내부 에너지로 보셔도 되고, 어쨌든 에너지가, 아니면 연력학적인 자유 에너지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자유 에너지로 보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이 자유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 자유 에너지가 만약에 이 시스템의 부피가 바뀌었을 때 부피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느냐를 역으로 만든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은 가닥은 우리가 보통 이 스테이트에서 외부에다 일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 컨벤션에서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여기 이제 서브 n이 붙은 것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파리클의 개수는 똑같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 픽스가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압력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력학에서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는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스테이트가 오메가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모든 파티클들이 가장 낮은 에너지에 있는 것도 하나의 스테이트가 될 수 있고, 모든 파티클들이 가장 높은 에너지에 있는 것도 하나의 스테이트가 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스테이트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오메가 개의 총 스테이트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 전체의 평균 압력을 우리가 P라 그런다면, 이 P는 당연히 평균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스테이트를 가질 확률, 스몰 P라고 그러겠습니다. 될 텐데, 각각의 스테이트들은 서로 독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지는 서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우리 n분의 n빵 합시다. 그래서 오메가 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는 아까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 요 pi 대신에 요걸 집어넣고, 이거 밖으로 나가고, 계산해 보시면, 요렇게, 이 경우의 수가 픽스가 되어 있는 한 전체 에버리지 프레셔는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다. 라고 일단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만약에 이 부피가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 2는 반대로 얘기하면 요 경우의 수와
전체 파리클의 개수의 함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교수님, 네. 죄송한데 네. 질문. 네. 되게 이제 문외한으로서 아닙니다. 질문을 말씀하십시오. 드리자면 왜 하필 프레셔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게 됐는지. 상관없습니다. 프레셔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부피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케미컬 포텐셜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시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에너지를 유도하는 공식으로 다시 수렴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익숙한 게 압력과 부피잖아요. 압력을 누르면 뭐 피스톤을 누르면은 뭐 이제 압축 부피가 줄어들고 반대로 이제 피스톤에서 무게를 빼면은 부피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에너지, 압력, 부피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고전적인 그러니까 볼츠만은 고전적인 연력학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전 연력학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고전 연력학 중에서 가장 익숙한 개념이 바로 이런 압력이나 부피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거죠. 이 스테이트라는 개념. 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에 있는 상태는 상태 하나지 이걸 뭘 고민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에너지는 같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반이 있고 2반이 있는데 1반하고 2반 이 평균 중간고사를 봤는데 평균 점수는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의 성적 분포는 다를 수 있죠. 그걸 지금 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분포가 다른 걸 본 거죠. 근데 각각의 분포가 스테이트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교에 20반이 있다. 그럼 20개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 있다고 거죠. 그 스테이트라는 말이 그 전에도 그럼 쓰였었는데 어떻게 재정이라는 건가요? 제가 아니면- 과학사 쪽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겠지만 일단 스테이트 베어리어블이라는 개념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볼츠만이 이렇게 통계 연력학에서 제대로 정의한 건 아마 볼츠만이 처음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럼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죠 당시에. 스테이트란 개념도 특히 마이크로 스테이트 도대체 뭐냐. 그 더군다나 이제 볼츠만이 되게 혁신적인 여기서는 이제 다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유도를 합니다만은 좀 더 제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한 운동량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지션들을 마치 이제 연속된 공간이 아니고 바둑판 같은 그런 격자 공간에 하나씩 배치해서 껍질 안에 이런 스테이트들이 몇 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스테이트 밀도를 계산해서 그걸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좀 더 이제 간소화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여튼 제가 스테이트에 대해서 네. 질문 드렸던 이유는 네. 저희 예전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스테이트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도 뭐 쓰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강화학습 같은 데서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쓰이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라는 스테이트란 도 있고요. 네, 좀 감사합니다. 네네. 그 스테이트도 있네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네. 근데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결국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다 그 프로버빌러티랑 결국에는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돼야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통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과학자들은 사실 스테이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게 그렇죠.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생명과학부를 나와서 그런지 이제 생물학과 분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스테이트란 말 거의 안 써요. 그런 말씀을 싫어하고 그리고 생화학에서 많이 쓰잖아요. 생화학에서는 많이 쓰는 케미컬 코디네이트에서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단백질 접힌 그렇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단백질이 가만히 네.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폴딩이 된다든지 네. 어떤 어셈블리가 된다든지 네. 할 때 얘네들이 그냥 되는 건 그렇죠, 아니고 뭐 어떤 에너지 네. 코디네이트이 있고 그럼 각각의 그 에너지 코디네이트 왼쪽 오른쪽에 스테이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스테이트들 간의 차이가 네. 뭐 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확률이 일단 인발부가 되면 스테이트라는 네네. 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렇죠. 개념일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스테이트의 네. 아이덴티티를 뭘로 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연력학에서는 그 스테이트의 아이덴티티는 대부분 에너지죠. 네. 내 에너지 레벨이 어디냐. 사실은 이 에너지 레벨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잘 써야 되는 게 다시 이제 깔때기 이론을 좀 하면은 반도체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를 얘기할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컨덕션 밴드가 있고 밸런스 밴드가 있고, 그 밴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스테이트들의 모음이거든요. 네. 근데 스테이트들이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얘네들이 뭐 얘를 마찬가지 이런 건데 뭐 굉장히 줄무늬 모는 종이가 있는데 모는 종이의 그 줄이 너무 작으면 그냥 색칠된 것처럼 보이죠. 밴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들이 띄엄띄엄 보면은 그냥 다 사다리처럼 보이는데 스테이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촘촘촘. 확대해서 봐야지만 촘촘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 멀리서 보면은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치 막대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커브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본 거죠. 걔네들을 이제 묶어놓으면 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컨덕션 밴드가 있고 밸런스 밴드가 있는데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유의미한 에너지 간격만큼 떨어져 있으면 걔네들은 부도체가 되는 거예요. 전압을 어떻게 활용해서 얘네들이 적절하게 오버랩되어 있으면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전압하고 상관이 없으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겹쳐 있으면 금속 같은 도체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 개론.
네. 101. 너무 재밌네요. 예, 아닙니다. 어쨌든,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특히나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깁스 프리 에너지, 헬머트 프리 에너지, 엔트로피, 엔탈피, 뭐 등등이 다 사실 다 스테이트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아까 우리 홍석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에 대해서 디펜던트하죠. 오로지 파이널과 이니셜 스테이트의 디퍼런스가 유의미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 스테이트에서 이 스테이트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가느냐, 혹은 이 패스로 갈 때랑 저 패스로 갈 때랑 이 마지막 이니셜과 파이널의 상태는 바뀌지 않겠지만 각 패스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은 서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천착하는 게 이제 비평형 통계 역학이 되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비평형 네. 통계 역학에서 패스도 네. 연구한다고 들었던 것 네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평형에서는 이제 보통 학부에서 다 배우는 거는 평형만 배웁니다. 평형만 배워도 뭐 충분하니까요. 이제 비평형은 조금 더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다이나믹스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thermal dynamics라고 그러는데 사실 학부생들이 배우는 건 다 thermal statics를 쓰죠. 그래서 저는 항상 thermal dynamics 그려쳐야 된다 주장을 하지만 늘 묵살이 되고 농담을 삐 처리해 주십시오. 저희가 네. 앞에 생명과 지능할 때 비평형 통계 역학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했었어요. Non Equilibrium Statistical Mechanics라는 이제 교과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 교수님 굉장히 익숙한 이런 포커 플랑크 이퀘이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솔직히 제 수준을 넘어갑니다. 제 수준을 넘어가는 게 뭐 설명은 못하고 나중에 이런 책을 보시라 뭐 이런 걸 했지만 네네네네. 아무튼 왜냐면 생명을 정의할 때 결국 비평형 통계 역학이 가장 중요한 개념 분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뭐 우리가 싱글 셀이라고 한다면은 이 싱글 셀을 고립계로 볼 수는 없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뭐 어떤 특정한 개로 본다 그러면은 이 셀이 외부의 환경과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데 생명은 다시 말하면은 외부의 무질서한 정보를 조합해서 유의미한 질서가 잡힌 정보로 변환하는 기계로 볼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과정들은 다 비평형 통계 인력학으로 기술이 될 수 있는 상태 함수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각각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갈 확률.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또 생명과학을 전공하셨습니다만 이 무생물하고 생물을 나누는 뭐 아마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무생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생물에서는 특히나 우연에 의한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스토캐스틱 이펙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생명에서 특히 뭐 셀의 디비전이나 아니면 뭐 셀들이 뭐 이발브 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거 버치 하거나 뭐 다른 것들로 뭐 이렇게 또 뭐 디퍼런시트 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다 확률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모사할 때는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을 쓰죠. 네, 키네틱 몬테카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 한번 하고 여기서 협찬 받았어요. 아니 협찬은 아니고 제 연구를 만드신 아닙니다. 저 연구 주제 중에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키네틱 네네. 몬테카를로 아니 줄여서 우리가 KMC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어떤 이런 키네틱 몬테카를로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생물학의 시스템 바이오로지, 네. 혹은 신테릭 바이오로지. 사실은. 그러니까 패스를 약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어떤 디피니티브하다 그러죠. 결정론적인 어떤 그런 이론 체계를 따라가는 것들은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스토캐스틱한 어떤 뭐 디퍼런셜 이퀘이션, 보통 이제 우리가 SDE라고 합니다.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런 SDE를 따라가는 것들은 답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 답이 두 가지가 되는 상대적인 확률을 계산할 수 있죠. 예를 들면서. 근데 생명에서는 디피니티브한 그런 ODE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이런 비평형 통계 인력학. 그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네. 스토캐스티시티가 저희 예전에 얘기했던 생성 모델, 제네레이티브 모델의 굉장히 요체로 들리는데 네네. 이런 데피니트한 솔루션이 아니라 할 때마다 새로 어떤 트레이젝토리는 따라가지만 계속 다른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걔네들을 통계처를 해보면은 이렇게 쌍봉을 그리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랜덤한 게 아니고. 그게 혹시 모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는 이제 비평형 통계 인력학에서는 포커 플랑크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포커가 아니고 포커 플랑크 방정식. 그래서 제가 너무 원어민 발음에 익숙하다 보니까 포커 플랑크 방정식입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포커 플랑크 방정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수백만 번 해보면은 그 방정식에서 예측하는 해답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포커 플랑크 방정식에서는 뭐 막대기 그래프만 나온다면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자글자글한 쌍봉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워낙에 보통 이제 우리가 스토캐스틱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좀 뭐 인간이 만든 인공물 같은 경우는 물론 인공이 만든 인공물도 노이즈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은 생명의 현상들은 노이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가장 작게는 서멀 노이즈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시스템 노이즈, 뭐 아니면 원 오브 F 노이즈, 뭐 같이 뭐 핑크 노이즈 여러 가지 노이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노이즈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노이즈들이 각각의 수학적인 특징을 우리가 다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노이즈들의 커렐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고 그 커렐레이션을 가지고서 이 생명 현상이 수백만 번 우리가 수백만 번 얘기할 수 있는 거다은 생명은 싱글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멀티셀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이라 그러면은 그 자체 내에서 통계적으로 서로 그런 노이즈 이펙트들이 캔슬아웃 되어갖고 커렐레이트 돼 있는 값들만 우리가 관측한 값들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신경과학자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원래 좀 제가 생물에 대해서 분자 생물학 딱 한 가지만 듣고 어디 가서 굉장히 안 익숙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노이즈가 어떻게 콜레이션 다 지금 신경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들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센트럴 도그마에서도 정보가 그냥 깔끔하게 다 이렇게 트랜스크립션 되고 트랜슬레이션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얼마든지 오류는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뭐 그러다가 지금 뮤테이션 발생하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과정은 그렇게 셀프 커렉션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겠지만 걔네들이 이제 워낙에 그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들을 굉장히 긴 코딩에서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는. 뭐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허용이 가능한 범위를 넘어가. 뭐 예를 들어서 방사선 같은 거.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에러의 그런 확률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럼 그야말로 이제 뮤테이션이 나오고 엑스맨 찍는 거죠. 어쨌든 이제 슬라이드 좀 이 정도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네, 이거 파트 1, 2로 나눠야 될 것 같은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진도 빼겠습니다. 진도 빼겠습니다, 학생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태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부피하고 상태를 가지고 와서 얘를 한번 논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에너지를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를 그냥 E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 시스템의 에너지를 그러면 V하고 즉 볼륨하고 상태,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저 오메가로 표시했을 때 V하고 오메가로 표시한다면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편미분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파리클들의 개수 N은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근데 앞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델 E, 델 V는 여기 이제 전체 압력 P라고 표시할 수 있었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전개해 보시면은 요 오메가 대신에 로그 오메가를 일단 씁니다. 이 로그 오메가를 쓰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 로그 아까 로가리즘이 들어가는 영역을 미리 지금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건 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이거 맞춰도 되는 거지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어떤 이 상수 베타, 어떤 파라미터 베타라고 일단 표시를 하겠습니다. 얘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뭔지를 모르지만 어떤 로가리즘을 씌운 경우의 수가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느냐. 부피하고 파리클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일단 베타로 표시하면 일단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기계적인,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연력학에서 뽑아낸 수학적 장치하고 비교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력학 1법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클라우지우스가 도입한 개념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어떤 개의 시스템의 에너지가 변하는 미소 증분량 DE는 템퍼러처 곱하기 DS 빼기 P 곱하기 DV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 요 경우의 수를 도입한 개념에서 연결한 요 두 식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식은 같아야 되죠. 뒷부분에 마이너스 PDV는 같고요. 따라서 요 TDS와 베타분의 1 D 로그 오메가는 같아야 됩니다. 베타 우리는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TDS가 이렇게 놓고 그럼 DS는 T를 밑에 집어넣고 나면 베타 T분의 1, 그 다음 D 로그 오메가가 돼버리죠. 그런데 요 S하고 오메가는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각각의 물리량을 보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의 베어리어블리티 관여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베타 T는 컨스탄트가 돼야 되죠. 베타 T분의 1이 컨스탄트가 되거나 베타 T 컨스탄트가 되거나 whatever. 어쨌든 베타 곱하기 T라는 이 어떤 요 양은 컨스탄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스탄트를 우리가 KB라고 정의를 해보자. 여기서 B는 당연히 볼츠먼 선생의 B입니다. 그래서 이 K 서브 B라고 표시를 하고 얘를 베타 T분의 1이라고 표시를 하면 DS는 KB D 로그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양변을 D하고 DS하고 여기 D 오메가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양변을 우리가 적분해 보시면 S는 KB 로그 오메가 더하기 어떤 적분상수 C가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학적 정의를 하나 도입을 합니다. 경우의 수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경우에는 엔트로피는 0이라고 놓겠다. 그래서 오메가가 1일 때 S는 0이니까 C는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S는 KB 곱하기 로그 오메가가 된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볼츠만 이퀘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제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사실은 이제 볼츠만 자신이 이제 처음에 논문으로 보고한 내용은 이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테이트 덴서티의 개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개념을 최대한 쓰지 않고 이제 왜 이 엔트로피가 요 로그 오메가 곱하기 KB가 되느냐가 저기서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에너지의 개 단위는 줄이죠. 그러면은 T 곱하기 DS, 그러니까 T 곱하기 S의 단위도 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S는 지금, 근데 사실 요거 오메가는 그냥 숫자잖아요. 이게 차원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애는 요 KB가 되겠죠. 그럼 KB 곱하기 T가 에너지 단위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 KB라는 요 상수의 단위도 무엇인지 또 이제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줄 per temperature.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츠만 그러면은 저 상수의 값이 얼마냐? 뭐 1.602 곱하기 11 마이너스 23승 줄 per temperature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얘기하게 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KB라는 상수를 제외하고 놔고 놓으면은 결국은 S는 로가리즘 경우의 수다. 결국은 그럼 이 마이크로 스테이트들 아까 반의 학생들의 성적이 분포할 수 있는 각종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겠죠. 그래서 저 스테이트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볼츠만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어쨌든 간에 이 스테이트들에서 파리클들, 이 스테이트는 결국 파리클들이 어떤 계단에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보는 건데 걔네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3차원 어떤 큐브 안에 있다고 놓고 걔네들의 위치하고 운동량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을 모아놓고 나면 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저렇게 클래시컬한 연력학에서 측정할 수 있는 양과 자기가 유도했던 양이 일치를 해야 정상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국 볼츠만이 달성한 위대한 업적은 바로 고전적인 뉴턴 시대의 연력학과 이제는 분자 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이 통결, 이 연력학을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수학적 장치를 만든 겁니다. 수리 물리적 장치를 만든 거죠. 그게 바로 통계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통계 연력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제 생각에는 19세기에서 성취한 가장 위대한 과학적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업적이 뭐게요? 다른 업적이요. 네. 물리학에서 성취한 가장 큰 업적.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비슷한 시기면은 19세기 후반에? 아인슈타인이 저때 후잖아요. 아인슈타인. 브라운 운동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은 다음이라고 하셨고. 네네네. 그때 맥스웰. 맞습니다. 역시 맥스를 받은 역시 아무나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라는 생각. 그 맥스웰의 전자기학 이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흩어져 있었던 네. 전기와 자기 현상을 하나의 수학적 프레임워크로 싹 정리한 그 이론하고 맞먹을 정도의 중요도를 갖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력학을 나아가서 자연을 바라보는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퉁치고 넘어갔던 거를 한 단계 아래로 가서 그렇죠. 그거를 모델링할 그렇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통계라는 말이 붙은 까닭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수를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뭐 평균값.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뭐 우리가 비평형 통계 연력학에서는 이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 지표들이 나옵니다만 또 하나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고 잠깐 말씀드렸던 뭐 어떤 상관계수, 상관함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태에 있을 확률과 저 상태에 있을 확률이 서로 따로 놓은 놈이냐, 아니 뭔가 연결이 되어 있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냐, 얘가 흔들리면 얘도 같이 흔들리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수학적 장치가 상관함수입니다. correlation function, 그런 correlation function 같은 것들이 도입이 돼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제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 연력학에서는, 통계 물리학에서는 이 볼츠만 선생의 업적을 기려서 3년마다 볼츠만 메달을 수여를 합니다. 통계 물리학에서 이제 업적을 만드신 그런 학자들을 기리는, 어떻게 보면 노벨상 다음급이라고도 볼 수 있죠. 되게 영광스럽게 들리네요. 오늘 4시